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30억 달러 남북 이면 합의서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복잡하게 꼬여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또 북미 관계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짊어지게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이 나가야 할 방향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좀 전해진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할적으로도 좀 국민에게 더 다가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국정원의 해외 북한 정보 특화 기관으로 국정원을 좀 바꾸겠다,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뭐 이름 바뀐다고 포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그만큼 내용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그 국가정보원이 새로운 안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한반도 문제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좀 안보의 개념도 냉전 시기의 안보와 또 다른 인간 안보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중차대한 우리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상당히 이건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 국정원의 역할에 좀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좀 인정하고 이제 변모를 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반성하고 새로운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꼭 기관의 이름을 바꿀 것까지는 없죠.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니까요. 예. 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지만 장미라는 꽃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그 향기롭고 아름다운 건 똑같을 텐데 굳이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과연 새로운 그 국정원 아니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태어날 것인가? 예. 그것은 앞으로 박지원 원장이 이끄는 대외안보정보원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 예. 저희가 기다려 봐야겠죠. 역시 뭐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거 한번 우리가 좀 더 공론화를 하고 지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어쨌든 국내의 방첩 기능을 다 경찰로 넘기고 예. 그렇게 해서 해외 정보로 특화시키겠다. 뭐 그 방향성은 맞은데 지금 한 뭐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 가장 최근에 또 이 탈북을 했다, 월북을 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가 경찰로 넘어가고 있고 또 네. 경찰은 검찰과의 검경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라서 과연 경찰이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국정원이 사실 오랜 기간 그런 일들을 담당을 했다가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그걸 아예 없앴는데 지금 그걸 아예 없애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네네. 그 기능이 필요하면 저는 다시 살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검찰과 경찰이 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국정원이 잘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뭐 공론화시켜서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정립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게 자꾸만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선을 긋는다면은 원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방첩 활동이고 그렇죠. 특히 첩보가 있어야 그것들을 하는데 과연 그렇죠. 경찰이 그만한 국정원의 그런 정보 능력 이상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물론 지금 협조 체제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조금 더 국정원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갖고 하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정원의 지금 뭐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 국정원장, 그러니까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도 바뀌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자마자 임명 제거를 했고 또 임명장 수여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그 청문회 과정에서 30억 달러 남북 이면 합의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신속하게 강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 미국의 스티븐 비건 그 국무부 부장관이 7월 초에 방한한 이후에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매우 의미심장한 담화가 나오고 있고 네.
또 미국 대선 이전에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그런 대화가 재개되기를 또 희망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의 베테랑 아주 전문가들이 최일선에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 박지원 그 전 의원은 물론 야당 인사이긴 합니다만 경륜은 충분한 분이다라고 보고 있을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빨리 이런 일들을 좀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야당이 제기한 그 30억 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임명은 그 순차대로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 임명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문에서 미국 독립기념일 DVD를 받고 싶다.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도 재가를 하였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이 이제 대미 특사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거든요.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미 간의 고위급 대화가 만약 시작된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도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시간은 이제 남한과 북한의 시간으로 바꿀 때가 됐다. 즉 한반도에서의 평화 프로세스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와 이 선순환 체제로 가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고위 관리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청와대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7월 30일이니까 사실상 8월이라고 봤을 때 미 대선이 사실 얼마 안 남았고 그 사이에 만약에 뭐 남북 관계 또 한반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뭐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생긴다면 거기서 뭔가 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좀 배치를 해야겠다라는 뭐 의도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두 분 우리 진 교수님이랑 봉 박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걸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청문회를 왜 하냐는 얘기도 그럼요.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번에 25번째 그냥 청문회와 상관없이 대통령 임명을 강행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청문회 시스템을 자체를 우리가 좀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시스템.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미국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워낙 청문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고위공직자를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사전 조사를 하죠. 그 정부 차원에서 뭐 토탈 233개의 항목을 2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본인이 일단 다 적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이랑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 정당 대표들이랑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 써도 될 것이냐라는 것을 사전에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원의 인준 부결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들어가서도 미국 상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없다. 있죠. 예, 우리는 있죠. 그래서 질의서를 후보자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답을 다 못했을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시작을 하죠. 그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다 밝혀낸다. 그래서 보통 검증된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350일이 소요됩니다. 평균이요? 예,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되네요. 굉장히 길게 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 못한 고위공직자가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시스템에 의해서 일단 이 정부가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없어도 이른바 대행, 액팅으로 해서 관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자리에 정치색이 없이 정당색이 없는 사람을 앉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어떤 인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은 이 청문회 자체를 전체를 저희가 다시 한번 놓고 한국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말씀을 하신 걸 들었을 때 교수님 말씀상 한 350일 거의 1년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과연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을 줄 정도의 여건이 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물론 뭐 어렵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핵심 포스트 예를 들어서 국무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CIA라든지 빨리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네네. 전반적으로 그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공직자가 지금 말씀드렸죠. 1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핵심은 이 시간에 특별하게 구애받지도 않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기에 지금 중점을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화두를 던져 주신 것처럼 네. 사실 우리는 지금 청문회가 좀 뭐 검증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불을 지피고 그리고 임명을 강행해서 그냥 덮는 식으로 가는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방금 박 교수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절차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인사 검증이 시스템이 있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00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를 하고 아마 거기를 거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전부해서 의혹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사하고 나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넓은 친인척 범위까지는 다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 외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방금 박 교수님 지적처럼 하루 이틀 만에 종료되는 건 사실 굉장히 짧은 감은 있고 그렇다고 1년 내내 우리가 그것만 했다가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과연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된다면 과연 필요한가? 또 다른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논란이 있고 그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강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고 그냥 밀고 나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여야가 여전히 갈등 상황에서 그냥 뭐 임명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여야 갈등이 또 빚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그 의혹을 증명할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냥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와대가 임명을 한다면 그건 강행이다. 협치를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면 합의가 북한과 있었다 한다면 그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그것을 추궁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의혹 제기에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했다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은 의회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고 또 청문회를 통과한 것이다 후보자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임명이 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30억 달러를 북한에 뭐 대북 송금 약속했다라는 이면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와대도 부인을 했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청문회 당시에는 뭐 기억하지 않고 서명했던 기억이 없다라는 식으로 일단 이거는 뭐 약간 위조다라는 식으로 일단 부인을 했는데 글쎄요 이 지금 저희 화면에 나가는 합의서가 이면 합의서와 같은 공식 합의서 형태를 띠고 있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박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뭐 형태로만 보면 공식 합의서 형태로 보이는데 저게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일단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합의서라는 게 2000년 4월 8일 가장 유명한 합의서죠. 이것을 통해서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됐고, 근데 그때부터 좀 뭐 그런 소문은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청문회 때 이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지금 나오는 저거죠. 그 저런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밝혀지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20억 달러는 투자 및 경제 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분에 제공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남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 결국 5억 달러 제공설이 이미 있었고 지금 박지원 원장이 그걸로 감옥까지 가서 실형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저 문서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야당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 문서 자체로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뭐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분명히 밝힌 것이 문서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진위를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위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위를 확인할 그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데 계속 임명을 미루고 있으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늦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체제로 그 국정원장도 바꾸고 네. 통일부 장관도 바꾸고 그 청와대 안보실장도 바꿨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이 바퀴가 계속 같이 돌아가야지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과 미국의 시간을 남한과 북한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생길 텐데 계속 이게 한 바퀴가 구성이 안 된다면 그 추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이런 의혹 제기만으로는 네네. 그 청와대에서 임명을 자꾸 미룰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뭐 해답도 그렇죠. 좀 어느 내놓을 수 있는 정도는 정도는 그 해야지. 충분한 그 의혹이 사실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충분한 어떤 증거가 제시됐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야권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좀 계속 번복하면서 발언을 좀 바꿔갔던 것들에 대해서 좀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의혹을 좀 키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지금 뭐 저희 화면에도 나가지만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 작성하지 않았다. 그다음 위조다. 또 합의문 작성하지 않았다. 약간 뭐 일관되게 일단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미는 담고 있긴 한데 말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네. 뭐 야권에서는 공격할 만한 여지가 여기서 생기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저희가 문헌을 내용 분석할 때 저런 걸 가지고 따져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7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그렇죠. 2000년이니까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마 그 당시에 비공개 회의 또 비밀 회의를 하면서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 접촉을 중국에서도 했고 나중에 합의되고 나서 판문점에서 공식 접촉을 했는데 비공식 접촉에 문재인 지금 그 국정원장 후보자가 중국에 가서 박정원 후보자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 협의 중에 최종 합의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자리에서 함부로 그걸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미가 조금씩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서를 보면은 화면에도 나왔는데 네. 북한이 쓰는 표현도 있고 남한이 쓰는 표현도 있고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합의서만 아까 화면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만 합의서 남북 합의서 같은 경우에 북한이 만들었으면 북남 합의서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 밑에 있는 문장들하고 맞거든요. 근데 지금 남과 북으로 남이 먼저 나와 있네요. 저기 또 남과 북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북에서 작성했고 북한의 폰트 글자 폰트고 북한에서 출력한 것인데 또 표현 표현은 자체는 남한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북한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저 있고 5억 달러 분에 대해서는 북한식 표현 달러라는 것도 북한식 네. 표현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남북 대화 초기에 저런 혼란 국면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마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박지원 그 후보자 그 국정원장처럼 저건 하지 않았다. 좀 위조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제기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문서로만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진위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확인은 하기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논란을 키우기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 문제 제기는 미래통합당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두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적임자라고 보기에는 뭐 좀 모호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발언을 해서 여당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뭐 또 야당에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뭐 김홍걸 의원 얘기를 전체를 좀 다 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보면은 적임자 여부를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는 2000년,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박지원 원장이 그때 상대하던 사람이랑 김정은 시대에 상대하는 사람이 매우 다르다. 은퇴를 했거나 예, 뭐 지금 그렇게,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지원 그 원장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친분 관계를 활용하기는 제한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협의인데 예. 북미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남북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김원걸 의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미 간의 이 협력을 추동해야 되는데 과연 박지원 원장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김원걸 의원이 문제로 제기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 인사와 지금 인사가 좀 많이 20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가가 의문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 하나는 어쨌든 북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미국과의 어떤 의심을 사지 않고 설득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식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저도 방원경 교수님의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동의하는 것이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멈춘 남북 관계를 움직이게 하려고 새로 인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네. 그런데 그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인물을 앞으로 내세운다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과연 왜냐하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 미국이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에서도 계속 공격하고 나오는 것은 사대주의를 그만둬라. 왜 미국 눈치를 보느냐. 전면적으로 남한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과 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도 결국에 가서는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라든지 네. 각 나라의 이제 독자적인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북한과의 직접 대화라든지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대한민국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새로운 조화와 이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그리고 안보실장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외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인선에서 그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 외교 파트가 무시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움직여야지 남북 관계도 새로운 장이 열릴 텐데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 다 잘 될 것이다. 이 한쪽만의 이런 변화가 아닌가 이런 네. 점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그 주독 미군이죠.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감축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지금 첨예한 관심사인데 방미 네. 협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냥 접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말씀하신 외교안보 라인 현재 바뀐 라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지금 의문이라는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그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시죠.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유럽은 냉전이 해체된 지 30년이 지났고요. 네. 아시아는 여전히 냉전 질서, 즉 전후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주한미군, 주동미군하고 예. 한반도 주한미군의 개념, 또 주일미군의 개념은 서로 각각 다르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시아 질서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국정원장 중에는 이분이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뭐 외교관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분 못지않게 미국 네트워크가 강한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본다면, 물론 국정원이 외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정부가 고려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이면 그 여당이나 주변에서도 좀 의혹이 없지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김원걸 의원의 지적처럼 북한도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20년 네. 전하고 다르지만 그 말의 또 한 뜻은 박지원 그 장관 역시도 국정원장 역시도 20년 전과는 다르겠죠. 국민의당으로 분당도 했었고, 그렇죠. 이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호 여사가 그렇게 원치 않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김원걸 의원은 신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걸 제기했던 게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그런 정치 문제, 정치 신뢰 문제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만 좀 네, 덧붙이면요. 지금 미국의 이 변화라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독 미군의 일부 조정이죠. 이게 철수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네. 감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는 미국 본토로 빼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군 이태리나로 재조정이거든요. 분산식으로. 예. 얼마 전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얘기했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부 기억들 하시겠지만 2000년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했던 이른바 GPR이라고 전 세계 대비태에서 검토가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그것을 지금 다시 하겠다라는 걸 명확한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뭐 약간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주독 미군,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을 없애겠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진 배치된 미군들을 기본적으로 본토로 다 들여보내고 예. 필요할 때 그것에 빠르게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한 미군 28,5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치 않은 이제 그런 형식의 지금 재편을 가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정부가 이번 인사에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더불어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북한 스스로가 북미 관계 밑에 지금 남북 관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반도와 전체적인 문제 그것을 넘어서는 국제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이는 게 우려가 좀 됩니다. 예, 저도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청와대에서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자면은 남북 협력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큰 손해를 보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예가 어제 발표된 것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 엔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00km로 사정거리가 있는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있고 또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개발도 이제는 제한 없이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 좀 우려도 앞섰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 여름이었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 INF 중거리 미사일 그 협약을 이제 폐기하면서 아시아에 미국의 핵 중거리 미사일을 조속히 배치하고 싶다. 그랬다가 논란이 일어나자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이지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자꾸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펜타곤이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작년에 약 6천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6천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시아에 이제 파병이 되는 미국의 해병대에 그런 그 대중국 장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2021년이요. 그런 걸 본다면은 미국이 이 대중국 군사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서 결국에 가서는 INF 조약도 폐기됐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거리, 단거리 핵 미사일을 아시아에 전진 배치하는 계획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함이라든지 항공모함에 배치를 하겠죠. 토마호크 미사일을.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괌에다 배치하겠죠. 미국의 영토니까.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중국에 가까운 그런 동맹국의 영토에 배치하는 계획도 결국에는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지가 어디냐? 호주, 대만, 일본, 한국이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 체제였던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경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역풍이 컸죠, 사실. 그렇죠. 근데 800km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한국 영토에 배치한다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이제 발사체 고체 연료를 허락한다든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이렇게 쉽게 허락한 데는 무슨 보관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미국의 미사일 전진 배치랑
이 궤를 같이 하려는 첫 번째 스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좀 부정적인 면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첨예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 갈등도 계속 예, 물론 그 호주도 그렇고 이제 이 오키나와 네. 지사 주민도 미국의 핵미사일 전진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괌에 배치부터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괌에만 배치하는 것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전략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걸 미리 알고 소위 한국맘 킬러라고 불리우는 사거리 1,500km의 동풍 21 D를 벌써 배치하고 있고 또 동풍 26도 있습니다. 동풍 26의 별명이 괌 익스프레스입니다. 괌에 있는 미군의 해군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다시 대비하려면 결국에는 괌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겠네요. 괌만으로는 만족이 아니고 더 전진 배치를 해야 된다면은 결국에는 후보지는 대만, 한국, 일본이 되는 것이죠. 네, 그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전 세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도 있네요.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미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이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보복이라 하듯이 청두에 미국 영사관을 철수시켰고 지금 외교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예.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이미 중국과 미국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화웨이라는 중국 통신기기 회사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지금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 동맹국들이 거기에 또 동참하고 있는 예. 상황이라 지금 동북아 일대가 굉장히 위기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주요 연구소들, 랜드 연구소나 하버드에서 연구에도 나왔듯이 중국에 대한 이런 압박이 가속화될수록 굉장히 위험한 전쟁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구조를 누군가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과 한 자리에 마주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으면 터져버리지만 그렇죠. 실구멍을 하나 내면은 바람이 빠지면서 터지질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을 북한과 같이 연계시켜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우리가 줄여나가면서 우리는 동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익 또 한반도의 이익은 네.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이 늘 어려웠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미 대화는 지금 단절돼 있고 미중 갈등은 정말 최고조로 향하면서 뭐 기술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과도 뭔가 잘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미국과도 당연히 관계를 잘 이어가야 되고 중국은 또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뭔가를 우리가 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어느 한쪽이 붙으면 또 어느 한쪽이 굉장히 또 서운해하고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관건은 지금 이제 북한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이 대화가 진전이 있어야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사실 라인을 바꾼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왜냐하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 남북 관계가 막히고 6월 달에 북한이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기한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열심히 북한을 설득을 하고 도우려고 했는데 이건 결국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와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한국 정부가 인사를 바꾼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것에 응해서 자신들의 그런 계획과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28일 날 많이들 보셨겠지만 김정은이 그 6차 전국 노병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해졌습니다. 뭐 두 가지의 핵심인데 결국 그 관건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핵 보유국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한 것이고요. 근데 두 가지 이유로 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은 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950년 그 한국 전쟁 이후부터 70년간의 역사가 북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역사고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이 계속 온 거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핵이 필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제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핵을 가지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른바 억지 이론을 또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 충돌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아주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일부에서는 여전히 비핵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석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이건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한 역사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공포한,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안타깝지만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나아질 여지가 좀 구멍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비핵화를 요구하는데 비핵화에 대한 의견은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고, 사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방홍원 교수님하고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패키지가 꼭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했는데, 그렇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제 6월에 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담화문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얘기는 그만해라. 우리는 이제 듣기도 싫고 믿지도 않는다.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네. 행동으로 보여라. 어떻게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소통이 안 되냐, 이런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나가고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선다 하더라도 예. 북한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그렇죠. 가지고 오느냐, 무엇을 제안하느냐거든요. 들고 오는 게 뭔지가 그렇죠. 중요한 근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 예. 어떤 북한이 만족할 만한 큰 패키지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랑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 이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주목할 나라는 결국엔 중국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절차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봉 박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예. 그다음에 우리 통일부,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시스템은 통일부의 정책이 국가안보실에서 통과되기도 하고 통과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핵심은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모든 걸 진행하는 게 원칙이었던 거로 보여지고, 그게 많이 얘기가 됐던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한미 워킹그룹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미국의 부처들이 모여서 우리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건 맞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한미 워킹그룹이 잘 움직이냐 아냐가 아니라 한미 간의 의견이 잘 맞냐 안 맞냐. 그렇죠. 즉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 워킹그룹이 잘 움직인다고 해서 한미 간에 잘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미국의 뜻이, 즉 대북 제재라든가 북한과 비핵화를 풀기 위한 대화를 좀 한다든가, 네. 이런 것도 우리의 또 남북 협력을 또 좀 지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해 왔던 것인데, 그동안 그러한 본류는 뒤에 빠져 있고 한미 워킹그룹에서 매우 일부만 가지고 얘기해 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고, 네. 또 국가안보실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통일부는 어떻게 하려고 해도 움직이기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인영 새 장관과 그다음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경우는 좀 캐릭터가 많이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왔을 때도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보여져요. 그동안 그런 환경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어떤 새로운 인성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말이 사실이다, 그 내용이 정말 담보된 말씀이라면 앞으로 좀 더 한번 좀 지켜보고 기대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도 좀 듭니다.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 희망을 가질 만한 부분도 좀 존재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월북하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탈북민 송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단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북한의 송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허용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작년 11월이었죠.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넘어왔던 북한 어민 2명을 우리 정부가 이제 북송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송환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목소리도 있던데, 박 교수님 혹시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북측의 요청이 없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송환하는 없었는데도 거군요. 그냥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강제 북송을 해갖고, 이거는 국제사회에 이 인권을 다루는 많은 비정부 기구들의 굉장히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된 적이 그렇죠. 있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당연히 송환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그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이 성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피해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 정부에서 계속 말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는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북한한테 이거는 그런 노력의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님 보시기에도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공식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박회사가 예. 불법 석탄 선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우리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예. 강조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렸다. 그런 법치국가를 강조했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미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의해서 희생된 오토 원비어군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본인이 평생을 인권을 위해서 싸운 변호사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 입장에 비한다면은 이번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성추행, 이런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한국이 이제 G7 국가가 된다, G11의 회원국으로 예. 초청을 받는다 하는데 과연 한국이 그 스스로 국제적인 이미지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총리와의 그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통화에서도 네. 그런 외교 간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의견까지도 제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든지 사람이 중심되는 사회 건설,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있는 신념이다. 이런 네. 걸 증명하려면 행동을 보여줘야 되네요. 장자연 사건 재수사라든지 김학의 차관 재수사 사건은 굉장히 속도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든지 박원순 시장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장 표명이 사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 또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르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남북 간의 관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냥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이 지향하는 바, 소위 그 G7으로 이제 진입하려는 그런 선진 국가의 이미지에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도움이 될수 있을 큰 것인가. 틀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송환 요구를 하는 것도 하지 말지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또 우리 외교안보 라인, 특히 국방부 라인에서 이 보고를 나중에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북한 조선중앙TV였나요? 그쪽에서 먼저 보도가 나오고 나서 1시간 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를 정경도 국방부장이 받으면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르고 북한에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알았다는 것 자체도 우리 어떤 외교안보 라인 그리고 또 국방 어떤 라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되거든요. 네, 아마 이번만이 아니라 분단 역사에 그렇게 우리 휴전선이 뚫린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휴전선이 철저하게 철책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개울가에 큰 물만 지나가도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게 철책이거든요. 그래서 노크기순이라는 사건도 과거에 있었고 네. 이번에도 이제 배수로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서 헤엄쳐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한강하고를 건너간 건데 그런 경우로 우리 정부가 답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번 사건의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경찰에서 범죄자로서 충분히 의혹이 있는 탈북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사를 분명히 받고 다릅니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탈북자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지나치면 인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탈북자 정책이 발전돼 와서 지금은 과거처럼 감시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나가더라도 여권을 과거에는 단수 여권만 주다가 한 번만 다녀올 수 있는 이제는 일반 국민과 똑같은 여권을 드려요. 그래서 여행도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인권 차원에서 그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송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받은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명확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넘어온 상황,
어선이 넘어오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잠깐 왔다가 그 11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동해 NLL에서 2박 3일 동안 배 위에서 대치했던 상황이죠. 남북 군인이 대치하고 배가 가운데서 오지도 않고 있었던 매우 독특한 사례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받지 않은 탈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남북이 협의하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명확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가 분명히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송환을 요구했을 경우에 북한도 똑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이 몰라서 송환 요구를 안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북한이 남한에 와 있는 걸 확인하고 북에서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게 해서 송환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이 문제를 일반 국가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겠죠.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인권을 유지하면서 영유할 수 있는지를 매우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뭐 교수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그 뭐 휴전선에서의 일을 다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의 북한이 먼저 오픈을 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건 군의 뭔가 파악 분석 능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이번 달 초였죠. 미국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그 순항미사일 발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 군은 뭐 파악을 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군이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세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선이 뚫리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정확히 지금 비교의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현 정부에서 얼마만큼 더 이게 많이 뚫렸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가깝게는 지난 2달 전에 충남 태안에서 중국인들이 다 들어와 갖고 했던 것. 그 후에도 지금 국방부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감시 장비를 더 하고 그 대비 태세를 예. 충분히 하겠다. 지금 문제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뚫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그렇죠.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분명히 감시 태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계속 국방부의 군 측에서 그것을 보강하겠다고 하는데 보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2달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확실하게 왜 그런지 일단은 확실한 그 문제하고 하고, 예.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보강할 건 보강을 해야 그래야 국가의 기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저도 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참 인권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탈북자들을 사실 관리한다는 표현도 좀 불편한 네, 표현이긴 네, 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까 그래서 국정원에 얘기를 했는데 과연 경찰이 하는 게 나을까 국정원이 하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노출되지 않은 형태에서 근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짜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에서 특히 야당에서 이제 질문 공세를 했을 때 예. 너무 과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뭐 지나간 사상 시간에 검증이라든지 대해서. 네. 과거의 이런 학력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면 계약이 합의가 네. 북한하고 있었냐 했는데 물론 과거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인물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비전을 물어보는. 예, 비전과 아이디어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그렇네요.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말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대안,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멈춰진 남북 간의 시간을 다시 돌리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데 네. 그것을 돌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인가, 그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청문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를 검증하는데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후보자 신분이어서 일단 후보자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 비전을 과연 어떻게 또 펼쳐 나갈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또 미중 관계 정말 우리는 복잡한 관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이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하신 부분을 잘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또 개선해낸 정확한 비전을 또 보여줄지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진희관 교수, 봉영식 연구위원,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